김성수의 대중문화 읽기. 네, 이번엔 문화가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지난 4월에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2 저도 봤는데요. 예. 네, 이 세비섬이 나오고 강남역, 상암동 뭐 이런 한국 곳곳에서 영화가 촬영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 영화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네. 26억 원을 돌려줬거든요. 사실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우리나라에서 1,000만도 넘고 이러면서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제대로 환급해줬나? 이거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디즈니 측에 26억 원을 환급해줬다는 결정이 지난주에 났습니다. 네. 국내에서 쓴 제작비가 원래 130억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꼼꼼하게 자료들 준거를 갖다가 따져 보니까 87억 원 썼어요. 그래서 87억 원의 30% 26억 원을 제공을 한 겁니다. 원래는 우리 쪽에서 생각한 거는 대략 한 10억 정도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130억을 썼다고 하니까 그때 화들짝 좀 놀랐었고, 그리고 꼼꼼히 이 자료들을 갖고 따져봤더니 실제로 87억 정도는 쓴 거다. 이렇게 밝혀져서 26억을 환급을 해준 겁니다. 이 환급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김성수 평론가와 지난번에 얘기한 바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계약에 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외국 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사실은 한국의 관광 홍보 효과 때문에 네. 여러 그 유명 영화 제작사들의 국내 로케이션을 좀 유치해 보자, 그런 입장에서 또 국내에서 촬영을 할 때 좀 제작비가 좀 높은 그런 대규모로 로케이션을 하는 그런 영화일수록 홍보 효과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을 따질 때 외국 자본이 제작費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영화인데, 한국에서 최소 33일 이상 촬영을 하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1억 원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작비를 30% 환급해 주려면 국내에서 10일 이상 촬영해야 되고 집행 비용이 20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어벤져스 2 같은 경우는 촬영도 꽤 했고요. 그리고 87억이나 썼으니까 30% 환급에 해당이 된 건데, 다른 나라도 이런 그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예.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뭐 세금을 환급해 준다거나 뭐 어떤 인센티브를 다른 걸로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데, 우리는 현금으로 파격적으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조건이어서 이번에 어벤져스 2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 측에서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이 영화가 주는 그 정도의 대한민국에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했을 텐데, 사실 당시엔 뭐 뉴스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 이걸 정부 측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영화진은 과연 이번에 뭐 조금 깎아서 26억 원을 돌려준다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876억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2조 원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뭐 그런데 이런 경제 효과 다 믿지는 않으셨죠. 사실 뭐 얼마 전에였죠. 최경환 부총리가 하루 임시 휴일을 하면 1조 2천억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거에 따지면 뭐 26억 원의 환급가치, 뭐 여러 가지 뭐 판단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부풀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26억 원 정도는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저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 볼 때 바로 이 부분, 우리나라가 이 세계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영화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세빛 둥둥섬 정도? 그것도 제가 아는 시설이니까 그렇죠. 금방 눈에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뭐 우리나라의 좀 골목의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당시 이 영화의 감독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수려한 자연, 고도로 발달한 도시의 이 어우러진 모습, 이걸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었죠? 지금 한 20분 뭐 많이 잡아야 20분이에요. 보통 그 많은 관객들이 15분, 16분 이 정도 나왔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보면서 좀 재봤는데 20분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한 16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네. 1시간 10분 정도 지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가 한국인가? 눈여겨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일부 그 가게들은 간판이 좀 노출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순댓국집 뭐 그러니까요. 족발집.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주된 공간도 아니었고 브릿지처럼 스쳐가는 공간이었잖아요. 그 세비섬은 확실히 노출이 된 게 그 세비섬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악역을 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근거지. 그렇죠. 근거지처럼 이렇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세비둥둥섬은 확실히 보였는데 그것도 뭐 이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그렇죠. 만큼 그런 네. 공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울이 굉장히 호기심이 자아지게 호기심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어떤 공간으로 그려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최근에 그 뭐 상영된 외국 그 유명 영화 중에는 정말 외국의 로케이션이 많이 소개돼서 전 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사례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 예를 들자면 반지의 제왕처럼 거기는 호주의 아주 그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가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여기 보면 작품 후반부에 그 어벤져스 2에서도 소코비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 도시는 진짜 가보고 싶어요 한번. 왜냐하면은 뭔가 좀 그 이야기 구조상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예, 다가오게끔 됐거든요. 네. 근데 서울은 그런 면이 없었어요. 그런 면을 유도하도록 감독이나 제작사고 우리가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되니까 사전 콘티나 이런 데 좀 포함되도록 협의 절차가 가능하지 않았나? 외국에선 그런 걸 다 검열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무식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그냥 처분만 기다려준 꼴이네.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런 거를 갖다가 검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뭐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막 자행하고 그러니까 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할리우드 같은 데 만이라도 네. 이런 데서 이제 촬영 콘티나 촬영 컷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아주 심각하게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오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그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이런 그 공연의 제작이라든가 영화의 어떤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일선에서 좀 뭐 그 관여도 해봤기 때문에 네. 가장 멋진 것은 지원 딱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예술가들을 갖다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면 다음부터 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네. 거지. 지원해 줄 때 사전에 우리랑 협의하자 이거 좀 집어넣어주자 이런 것 자체가 촌스러운 짓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뒤에 가서 그 환급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네. 자, 뭐 우리나라 이 시장이 글로벌 영화계에서는 큰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톰 크루즈나 톰 아저씨도 자주 오고 예.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종종 있었고 또 한국 배우가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 예. 이거 말고 또 우리가 환급을 한 영화 사례가 있죠. 그렇죠. 미국 드라마 센스8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촬영을 마친 다음에 8억 원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배두나 씨 여기 출연한 거죠? 그 배두나 씨가 성곽에서 무술을 연마하는 장면 이걸 보면은 과거와 현재가 잘 조화를 이룬 도시처럼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게 되고 또 늦은 시간에 이제 북적대는 서울 밤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풍경이거든요. 솔직히 네. 다른 나라에서는 밤 10시, 11시만 돼도 그냥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밤거리를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밤이 굉장히 생동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그런 영화들 중심으로 그런 드라마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멜로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인상이 이 액션 영화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영화들은 어벤져스 같은 그런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잖아요. 관객이 많이 덜 오죠. 덜 오죠. 덜 네, 오기 덜 때문에 오죠. 그런 부분에서 또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규정을 해놓을 때 사전에 뭐
시나리오나 콘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어필들이 많이 될 거나 그런데 제작비 환급 퍼센티지를 높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단지 딱 아주 계량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이 제일 잘한 짓이고 제일 멍청한 짓이거든요 사실은. 네. 뭐 며칠 이상 몇 억 이상 이렇게 이런 계량적인 수치 갖고는 실제로는 내용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포대교를 완전 전면 통제해서 자, 촬영 협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 우리 정부의 이 처사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이 영화의 결과에 대해서는 과연 그만한 한국 홍보 효과가 있었을까 참 실망감도 클 텐데 자칫하면 그걸 또 현금으로 다 준다니까 예. 또 한국이 또 붕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영화에 언제 그렇게 그 대교를 막고 협조해 준 적이 있습니까? 네, 없죠. 네. 그리고 26억 원이나 현금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 영화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불공평하다.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이라도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량적인 규정들 이거 좀 때려쳤으면 좋겠고 조금 더 정성적인 규정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정책하실 때 전문가들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생각해서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서 우리나라가 좀 더 외국 영화에 드라마에 멋있게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까 공청회도 열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종의 뭐 배심원 제도 같은 거 이런 거 좀 둬서 많은 의견들 참조해서 새롭게 좀 정비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외국의 액션 영화한테 우리나라가 막 이상하게 그려지고 돈은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가 잠시 가라앉았다 했는데, 자 또다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바로 신경숙 씨 표절 논란인데, 자 백낙천 교수가 처음으로 이 표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면서 좀 시끄럽졌죠. 다시 시끄러워진 것이 백낙천 교수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분명히 혐의를 받을 만한 유사성은 있다는 건 인정은 했지만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베껴 쓰기를 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 행위로 단정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런 단정에 대한 근거는 얘기하지 않고 창비가 나름대로 그동안 굉장히 그야말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그 내부적인 일들을 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다. 받아들여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은 보십시오. 분명히 유사한 장면이 들어갔다는 것은 편집인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 백낙천 씨가 이 창비의 편집인인가요? 네, 책임 편집인이기도 하고요. 네. 사장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편집팀들을 가동하고 있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있다면 네.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소설들을 갖다 내놓는 데 있어서 특히나 우국이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일본의 그 군국주의를 신봉하고 홍보하다시피 한 그런 그 소설이란 말이에요. 극우 작가. 예, 극우 작가의 소설을 네. 그대로 갖고 온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혐의를 받을 만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도 못할 정도의 편집인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비평가들이 창비에는 그렇게 많은데 그 비평가들도 그걸 가려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과가 없었고 두 번째로 표절에 그 받을 만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책임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그리고 그 범죄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 뭡니까? 마녀 사냥 같은 걸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일군의 아주 소수의 그런 평론가들의 얘기를 그 뒷받침해 주는 건데 면죄부를 갖다 발급을 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창비 내에서의 이러한 자정적인 행위가 충분히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행위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들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들을 갖다 갖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이해해 주십사라고 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일정한 권력에 취해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그
우리 독자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백낙청 교수가 이 창작과 비평의 편집인이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편집인을 떠나서 바로 백낙청 교수가 차지하는 그 위치와 역할 이것 때문에 이 백낙청 교수의 이 발언이 더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사실 창작과 비평의 역사는 한국의 의식 있는 문화 그 자체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문학이 시대와 역사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하면서 네.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들을 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역사를 한꺼번에 정말 뒤집어 버릴 만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비판으로부터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 태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준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문학 권력이 돼버렸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타락한 진보의 모습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내 스스로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 나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혹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자, 백낙청 씨가 이렇게 신경숙 씨의 표절을 마치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속된 말로 신경숙 씨가 이 창작과 비평에 많은 돈을 벌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엄마를 부탁해도 바로 이 장비에서 나온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추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아픈데 이걸 인정했다간 다시 말해서 그 의도적인 표절을 잡아내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거나 혹은 의도적이지 못한 표절을 잡아내지 못한 것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창작과 비평은 여태까지 그 견지해 왔던 어떻게 보면은 이 창작과 비평이 우리나라 그 문학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학인으로 들어가는 창구 역할이자 또 일정한 주류 문학인으로 편입되는 어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권위도 떨어질 뿐 아니라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창비가 팔리는 것들 또 창비의 책들이 팔리는 것들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우려스럽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나 그 뭐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라보다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뭐 백낙청 교수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일지 몰라도 많은 국민 또는 많은 문단 쪽에서는 상당히 어떤 양심의 문제? 네. 어느 때보다도 강한 칼이었던 창작과 비평이 지금 그 편집인을 떠나서 한 작가 입장에서 또는 유명한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양심에 배반되는 또 언급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문단 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뭐 정말 엇갈리죠. 한쪽에서는 지성의 몰락이다. 그 몰락 또 혹은 진보의 타락이다. 네. 이런 얘기로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마녀 사냥은 중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마녀 사냥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동은 창비가 걸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네. 신경숙 표절 논란 제2라운드에 접어든 그런 또 감도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 네, 몰턴